네, 안녕하세요. 저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list, sequence and observable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는 주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이고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6기 연수생 활동을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레이니스트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인,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함께 활동하는 IT 연합 동아리의 매시업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키텍처, MVVM이라든지 아니면 클린 아키텍처나 아니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아래 깃허브나 들어가시면 제가 했던 작업물이나 아니면 내용들도 볼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언제든지 피드백이나 아니면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의 사진은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오늘 무엇을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거고 발표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먼저 리스트, 그리고 시퀀스, 그리고 옵저베이블에 관련해서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내부 구현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체이닝, 각각의 리스트나 시퀀스나 아니면 옵저베이블이 어떤 식으로 메소드 체이닝이 되어 있는지 그 구현 코드를 까보면서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메소드 체이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소드 체이닝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문구는 이제 위키에 나와 있는 메소드 체이닝에 대한 명정의이고요. 한글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반환값이 오브젝트인 메소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간단한 예제 코드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뒤에서 보실 예제 코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1.100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1부터 100까지의 인트 값이 있는 어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맵을 하고 플래튼을 하고 필터를 했을 때 맵의 리턴 값은 리스트이고 플래튼의 리턴 값도 리스트이고 필터의 리턴 값도 리스트인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연속적으로 체이닝 하듯이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법을 일반적으로 메소드 체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와 시퀀스 그리고 옵저베이블이 각각 어떤 식으로 메소드 체이닝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 실제 내부 구현 코드를 까보고 같이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식의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RxJava의 옵저베이블이나 아니면은 시퀀스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스트림이란 뭐지? 시퀀스란 뭐지? 리스트는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새로운 API나 혹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볼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그 해당 라이브러리 혹은 API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는 것 혹은 도큐멘테이션을 보는 게 있겠죠. 그래서 RxJava 같은 경우에는 ReactiveX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RxJava2를 실제 쓴다면은 RxJava2 GitHub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위키를 본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코틀린의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코틀린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미 시퀀스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홈페이지를 봐서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홈페이지나 도큐멘트를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딥한 혹은 좀 더 사소한 어떠한 문제가 이해가 안 간다 할 때는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를 보거나 아니면은 구글신님의 힘을 빌어서 정말 잘 고수분들의 답변 혹은 고수분들이 정리한 아티클, 글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이 부분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홈페이지도 봤고 구글로도 봤는데 그래도 아직은 애매하고 뭔가 이해가 조금 2% 부족한 것 같아.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할 수도 있는 실제 그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실행 순서대로 디버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까서 제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방법이 가장 저한테 잘 맞고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도 한몫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공식 홈페이지나 도큐멘테이션 RxJava의 마블 다이어그램을 본다고 해도 마블 다이어그램 쉐어나 아니면 리플레이를 그냥 마블 다이어그램만 본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떠한 디테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요. 근데 그랬을 때 스택 오버플로우도 검색을 하는데 안 나오면은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짜 내가 디버깅을 해보고 실제 구현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여기서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잘못됐구나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해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약을 팔자면은 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부 구현을 봄으로써 이론 플러스 실제 구현 이해가 합쳐져 좀 더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 체득이 된다, 이해가 가기 쉽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해당 API, 뭐 코틀린이라면 시퀀스, 그리고 뭐 리액티브 X, RxJava2라면은 RxJava2를 실제 개발한 사람들의 설계 의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발을 했는지, 코드에는 왜 이런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 그 뒤에 폴문은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코드 스타일과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코드를 짰구나 하는 식의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시퀀스든 아니면 RxJava든 굉장히 볼륨이 큰 라이브러리고 API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짠 코드가 아닌 남이 짠 코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짠 코드 물론 잘 짜져 있긴 하겠지만 그 코드를 보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디버깅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코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험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발자국이라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그 RxJava2에 Observable Replay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클래스가 한 몇백 라인의 정도가 되는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를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컨벤션이 엉망으로 돼 있어요. 막 어떤 메소드는 한 줄만 떼어져 있고 어떤 메소드는 두 줄만 떼어져 있고 어떤 메소드는 자바독이랑 붙어 있고 어떤 메소드는 자바독이랑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러면 내가 이거 컨벤션 고쳐서 올리면 나도 RxJava2의 컨트리뷰터가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사소한 희망을 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 실제 내부 오픈소스의 라이브러리를 까보지 않고 코드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오픈소스에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발자국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발표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코드들을 보면서 실제 내부 구현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확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리스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퀀스의 예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옵저버블의 예제예요. 굉장히 보이시지 굉장히 간단하죠? 제 원래가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시퀀스에 되게 다양한 이런 시퀀스들이 있고 좀 더 복잡한 형식의 리스트의 메소드 체이닝이 된 하나의 로직을 같이 까보고 싶었고 그리고 아래는 이제 RxJava2의 옵저버블 스트림이 여러 개로 섞여 있는 구문인데 이런 굉장히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게 실제 내부 구현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컴포즈나 with lattice 폼이나 이런 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까보고 싶었지만 굉장히 세 개를 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에 맞춰서 각각의 리스트와 시퀀스와 그리고 옵저버블이 어떤 방식으로 메소드 체이닝을 사용을 하는지 그 대략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 이런 코드지만 이런 코드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깔 건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에 코드를 복사해서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가시성 및 클래스 혹은 메소드 앞단에 붙는 키워드들을 전부 제거했어요. 이제 그 키워드라는 것은 뭐 private, public, 아니면 뭐 internal. 그것도 아니라면은 뭐 inline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키워드들을 제거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 그 실제 코드를 까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코드에 있는 주석이나 자바독스를 보면은 굉장히 코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인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변수를 선언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이 변수를 이 사람은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한 주석이 RxJava2도 그렇고 시퀀스에도 그렇고 꽤나 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코드를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제 코드를 보는데 좀 더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까서 보게 된다면은 독스를 먼저 보시고 난 뒤에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코드를 보는 게 완전 추천드립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옵저버블,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계기도 옵저버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는데 옵저버블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예제 자체에서도 보이듯이 콜드 스트림의 예제로만 확인을 할 예정이에요. 옵저버블은 굉장히 복잡해서 옵저버블뿐만이 아니라 싱글, maybe, 뭐 아니면 컴플리트 테이블이라는 여러 개의 스트림이 있고 또 거기에 백프레스 개념인 플로우 웨이블 아니면은 이제 쉐어 그러니까 핫스트림 혹은 서브젝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스트림들을 엮어서 메소드 체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1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쉽게도 그 부분은 하지 못한다는 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 부분을 혹시 기대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네, 이상 주의할 점이었고 이제 첫 번째인 리스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다들 아시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콜렉션을 상속받고 있는 코틀린에서는 이제 이터레이블을 상속받고 있는 친구인데요.
콜렉션과 프로그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트의 체이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리스트의 체이닝은 매 체인마다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을 만들어서 체인에 필요한 람다 함수를 실행시킨 뒤에 결과값을 다시 방금 만든 그 데스티네이션에 담아 다음 체인 메소드에게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글로만 들으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소스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1부터 100이라는 인트 값이 있는 어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필터, 맵, 플랫맵이라는 메소드를 체이닝을 할 건데 필터라는 메소드가 체이닝 됐을 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필터라는 메소드 안에서 새로운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냥 완전 순수한 빈 리스트를 만들 거고 필터에는 당연히 우리가 람다 함수를 넣겠죠. 내가 포문이 돌 때 이 해당 엘리멘트 값이 true냐 false냐를 리턴해주는 람다 값을 넣을 거고 그게 이제 프레디케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디케이트가 그러니까 그 소스 1부터 100까지의 그 인트 값을 프레디케이트에 다 대입해서 true인 값만 다시 아까 방금 만든 그 새로운 데스티네이션 리스트에 넣어서 다음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 게 리스트의 기본적인 체이닝 방식입니다. 맵, 플랫맵도 마찬가지로 항상 새로운 데스티네이션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값을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 체이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게 코틀린에서 실제 맵을 까서 들어갔을 때 보이는 실제 구형 코드인데요. 먼저 주목할 점은 맵은 이제 맵2라는 메소드로 다시 리턴을 하게 해요. 근데 이 맵2에 들어가는 메소드가 이 맵2에 들어가는 인자가 새로운 데스티네이션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맵에서 받았던 그 트랜스폼이라는 람다 함수를 넘길 거예요. 트랜스폼이라는 람다 함수는 맵에서 아까 자기 자신의 엘리멘트를 리스트로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람다 함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어레이 리스트에 보면은 되게 생뚱맞은 메소드가 하나 있죠? collection size or default라는 거에 안에 10이란 값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저도 궁금해서 한번 까봤는데 이런 식의 구현체가 있는 코드가 있는 메소드였고 자세하게 보시면 이터레이블의 확장 함수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틀린에서 보통 두 개의 크게 이터레이블을 상속받는 두 개의 자료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렉션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리스트, 뭐 뮤테이블 리스트나 어레이 형식의 콜렉션에 상속받는 이제 자료 구조들이고 그 외쪽으로는 이제 콜렉션이고 그 다음에 외쪽으로는 프로그레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봤을 때 1.100으로 한 다음에 그걸 괄호를 감싸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메소드 체이닝을 했잖아요. 프로그레션이라는 그 코드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지만 프로그레션 내부 코드를 한번 까보신다면은 이터레이터가 존재하고 그 이터레이터에 결국은 1.100이라는 그 코드 안에서는 1부터 100까지의 인트 값을 발행을 할 수 있는 이터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콜렉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이즈가 존재를 하는데요. 프로그레션에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디폴트 사이즈를 정해주는 건데 또 그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플래튼 그리고 필터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플래튼과 필터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을 만들 때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때 저 콜렉션 사이즈 오 디폴트를 통해서 디폴트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네, 그 이유는 필터와 플래튼은 정말 베스트 상황일 때는 어레이가 0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는 프레디케이트가 다 false일 때는 당연히 새로운 데스티네이션 리스트가 안 들어갈 거잖아요. 아무 아이템도. 플래튼도 마찬가지로 내가 리스트를 깠다고 해도 리스트가 다 모두 빈 리스트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상황에는 리스트의 값이 없는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할 필요가 없지만 그 나머지 메소드들에서는 어쨌든 한 개 정도는 있을 거야 라는 가정하에 디폴트 사이즈는 10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최적화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맵2로 오게 되면은 맵2의 이제 생성자로는 인자로는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트랜스폼을 받을 거고요. 로직은 굉장히 간단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폴문만큼 이터레이터가 돌아서 새로 만든 그 데스티네이션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람다 함수의 엘리멘트 값을 넣은 뒤에 반환되는 결과 값을 새로운 리스트에 넣어줘. 그리고 그 리스트를 반환할게 라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의 코드입니다. 이제 플래튼도 마찬가지인데 플래튼은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플래튼 내부 플래튼이 아니라 이제 플래튼에 보면은 플래튼도 굉장히 간단하게 리절트라는 어레이 리스트, 데스티네이션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큼 폴문이 돈 다음에 리절트에 그 add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은 일단 이터레이블일 테니까 엘리멘트 하나하나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터레이블의 모든 엘리멘트를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에 add 한 다음에 리절트를 리턴해주는 게 코드의 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도 마찬가지로 맵2처럼 필터2를 하고 여기서 그냥 어레이 리스트 그냥 생성하죠.
그래서 필터2를 보면은 필터2도 인자는 똑같이 데스티네이션과 프레디케이트를 받고 결국 로직 쪽만 봤을 때는 자기 자신만큼 포문이 돈 뒤에 결국 그 받은 프레디케이트라는 람다 함수에 엘리멘트를 넣어서 그 값이 true일 때만 데스티네이션에 엘리멘트를 넣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포이치는 정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액션, 그냥 자기 자신만큼 액션이라는 람다 함수를 엘리멘트에 넣어서 실행시켜주는 게 다이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메소드 체이닝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정리를 하면은 리스트에 담긴 데이터가 저희가 방금 그 리스트에 체이닝하는 방식을 보고 느낀 바는 리스트에 담긴 데이터가 많을 경우 메소드 체이닝 방식을 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항상 그 자기 자신만큼의 포문이 더 돌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값을 넣어주니까. 그리고 또한 최종 결과 중 특정 값을 찾으려 할 때 모든 엘리멘트에 대한 체인이 끝나면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 시퀀스와의 약간 차이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저 메소드 체이닝 과정에서 마지막에 포이치가 아니라 first만 찾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first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뭘 했었죠? 처음에 맵하는 그 포문이 다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래튼 하는 거 다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필터 하는 거 다 돌아야지만 first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말씀드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든 인자마다 모든 체이닝마다 메소드가 돌아야만 다음 결과값이 변환되는 게 아니라 각각 이제 1부터 100이니까 1 하나가 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래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필터를 걸어서 하나가 처음에 나오게 되는 그렇게 해서 펄스를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한 번에 이터레이터 헤즈 넥스트 코드만 돌고 난 뒤에 결과값을 받을 수 있지만 리스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은 시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퀀스를 모르는 분도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퀀스는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데이터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코틀린에서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모던 언어인 뭐 스위프트 같은 데서도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자료 구조라고 데이터 형태, 스트림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퀀스의 체이닝은 각 체인마다 알맞은 시퀀스를 새로 만들어내며 터미널 시퀀스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체인의 첫 시퀀스의 이터레이터부터 순차적으로 각 체인된 시퀀스의 이터레이터에 헤즈 넥스트, 넥스트가 수행되어 최종 결과물을 반환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글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포인트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터미널 시퀀스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첫 시퀀스부터 이터레이터가 들어와서 최종 결과물이 반환된다. 그리고 그 이터레이터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헤즈 넥스트, 넥스트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각각의 조건이 그 체이닝된 시퀀스 메소드의 로직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난 뒤에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터미널 시퀀스 메소드는 무엇이고 인터미디에이트 시퀀스 메소드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터미널 시퀀스 메소드는 그냥 간단하게 시퀀스의 확장 함수인데 리턴 값이 시퀀스가 아닌 메소드예요. 그래서 아래 예제로 보이듯이 toList 혹은 find, first처럼 이 친구들은 리턴 값이 리스트거나 혹은 엘리멘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시퀀스 자체가 종결을 짓는 메소드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터미디에이트 시퀀스는 말 그대로 리턴 값이 시퀀스인 시퀀스의 모든 확장 함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터미디에이트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터미널 시퀀스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모든 호출되는 메소드는 인터미디에이트 시퀀스 메소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퀀스는 무조건 터미널 시퀀스 메소드를 호출시켜줘야 뭔가 결과값을 만들어내거나 로직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냥 인터미디에이트 시퀀스 메소드로만 구성되어진 시퀀스를 뭐 변수를 선언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전혀 로직이 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또 체이닝에 대해서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시퀀스의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코드는 코틀린의 실제 시퀀스 코드고요. 인터페이스인데 오퍼레이터 펑션인 이터레이터를 무조건 구현해야 하는 시퀀스, 그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이터레이터는 오퍼레이터 펑션인 넥스트와 헤즈 넥스트를 구현해야 하는 인터페이스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소스는 이제 1부터 100까지의 인트를 발행할 수 있는 이터레이터가 있는 시퀀스이고요. 그리고 필터, 거기에 필터와 맵과 플랫맵이라는 메소드 체이닝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필터 안에도 프레디케이트라는 람다 함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이 친구는 인터미디에이트 시퀀스이기 때문에 필터 시퀀스라는 새로운 시퀀스 값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리스트와 다른 점은 소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시퀀스의 이터레이터의 조건부터 그 아래 시퀀스의 이터레이터 조건까지 쭉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1부터 100인데 만약에 1부터 100
발행을 시켜서 다음 시퀀스인 피터 시커스한테 1부터 100이라는 엘리멘트 값을 던져줘야지 피터 시커스는 이제 1부터 100을 가지고 내가 프레디케이트라는 함수를 돌아서 또 다음 이터레이터에게, 다음 시퀀스에게 아이템을 발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소스의 이터레이터를 받아서 이터레이터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게 피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맵은 피터링 시퀀스의 이터레이터를, 그리고 플랫 맵은 트랜스포밍 시퀀스의 이터레이터의 영향을 받아서 최종 우리가 터미네이터라는 메소드를 실행할 때, 터미네이터 시퀀스 메소드라는 걸 실행할 때 결과값이 도출되게 되는데,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코틀린에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지금 그 시퀀스는 지금 이터레이터라는 오퍼레이터 펑션을 오버로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터미네이터 시퀀스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for이라는 엘리멘트 in this에 this는 자기 자신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터레이터만큼의 엘리멘트를 둘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시퀀스마다 이터레이터를 꼭 구현을 해야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 포문을 수행시킬 터미네이트 시퀀스 메소드를 호출해 줘야만 그 시퀀스가 실제 로직을 돌고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시퀀스의 메소드 체이닝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좀 더 코드를 보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게 시퀀스에 관련된 예제 코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리스트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몇 글자일까요? 한 9, 10글자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에즈 시퀀스라는 부분이에요. 에즈 시퀀스 부분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에즈 시퀀스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 구현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데, 이터레이블의 일단 확장 함수고, 에즈 시퀀스를 할 때 시퀀스를 새로 만드는데 그 시퀀스는 이터레이터를 무조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터레이블의 이터레이터를 그 시퀀스의 이터레이터로 만들어주는, 즉 이터레이블 투 시퀀스를 처리해주는 간단한 메소드이고요.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퀀스를 실제 구현을 해서 거기에 이터레이터를 넣어주는 방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제너레이트 시퀀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인자를 보시면은 시드와 그 다음에 넥스트 펑션이라는 인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시드는 말 그대로 시드, 씨앗, 이니셜라이즈 밸류, 이니셜 밸류고요. 넥스트 펑션은 그 이니셜 밸류를 넥스트 펑션이라는 람다 함수에 넣어서 다음 리턴 값을 받는 게 나의 다음 시퀀스야 라고 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람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시퀀스를 쓰면은 흔히 뭐 피보나치 배열을 할 때도 되게 알고리즘을 풀 때도 저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끝이 없게 무한대로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무한대로 발행되는 이터레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뭐 조건을 걸어서 중간에 끊어지는 그 길이가 있는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만들어지는 시퀀스를 만들어낼 때 주의할 점은, 그럴 때 막 라스트나 아니면 투 리스트를 하게 되면 무한대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거나 코드를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 시퀀스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제 우리가 살펴볼 코드인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은 리스트에 맵을 했을 때 람다 함수와 똑같고요. 이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시퀀스의 맵의 실제 구현 코드인데, 우리는 트랜스포밍 시퀀스로 리턴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 트랜스포밍 시퀀스의 디스, 즉 자기 자신 소스, 이 소스는 1부터 100까지의 인트 값을 발행시킬 수 있는 이터레이터가 있는 시퀀스가 되겠죠. 그 시퀀스와 그 다음에 람다 함수를 넣어주게 돼요. 네. 자기 자신은 1부터 100까지 에즈 시퀀스란 그 시퀀스 소스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트랜스포밍 시퀀스인데요. 너무 길어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인자로 그 이전에 소스 시퀀스인 시퀀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퀀스는 이터레이터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터레이터를 구현할 건데, 그 안에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또 변수가 있어요. 그 이터레이터는 소스의 시퀀스의 이터레이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체인이 된 시퀀스는 자기 이전 소스의 시퀀스의 이터레이터의 영향을 받아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넥스트랑 헤즈 넥스트라는 이제 실제 이 트랜스포밍 시퀀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터레이터가 구현해야 하는 메소드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소스 시퀀스의 이터레이터 헤즈 넥스트 값이 실제 이 이터레이터 헤즈 넥스트고, 그리고 그 이터레이터의 넥스트 값에 트랜스포머 내가 갖고 있는 람다 함수를 적용시킨 뒤 결과값을 반환을 하는 게 이 이터레이터의 넥스트 값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매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이전의 소스의 만큼 엘리멘트가 발행할 수 있는, 그 이터레이터가 발행할 수 있는 엘리멘트 수만큼 내가 갖고 있는 람다 식을 넣어서 결과값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역할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플래튼을 보게 되시면은, 플래튼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트랜스포밍 시퀀스가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최적화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이시는 화면이 시퀀스의 플래튼을 콜하고 들어갔을 때 보이시는 구현 코드고요. 보면은 아래에 플래튼이라는 그 내부 메소드를 또 다시 호출해요. 여기에는 람다식을 보내는데 람다식이 이터레이블이 is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터레이블의 리턴 값이 이터레이터야 하는 식의 람다 함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블에 이터레이터를 리턴해주는 람다 함수를 넣을 거다라는 식으로 플래튼은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플래튼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 첫 번째 조건문이에요. 이 첫 번째 조건문을 보면은 만약에 내 소스 시퀀스가 트랜스포밍 시퀀스면은 그 트랜스포밍 시퀀스의 플래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우리의 이 플래튼을 하기 전에 호출했던 체이닝 메소드가 맵이었고 맵은 리턴으로 아까 트랜스포밍 시퀀스라는 값을 리턴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문에 따라서 들어갈 거고 그런 플래튼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한 가지 특이한 건 제가 소스 시퀀스를 그 전에 메소드 체인이 된 시퀀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랜스포밍 시퀀스와 그 다음에 플래트닝 시퀀스가 한 번에 붙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플래트닝 시퀀스한테 그 이전에 받았던 소스 시퀀스, 즉 1부터 100까지의 인트 값을 발행하는 이터레이터와 그리고 트랜스포밍 시퀀스 자기 자신이 받은 람다 함수인 트랜스포머를 넘겨주게 돼요. 이 부분이 저의 생각에는 굳이 이제 한 번에 처리를 하려고 이 코틀린 개발자가 최적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재미난 코드를 짰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플래트닝 시퀀스라는 코드를 보게 되면은 너무 길어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이터레이터 부분을 볼게요. 이터레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특이한 거 하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봤던 트랜스포밍 시퀀스에서는 없던 메소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인슈얼 아이템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고요. 잘 보시면은 이 플래트닝 시퀀스의 헤즈 넥스트의 값은 저 프라이빗 메소드인 인슈얼 아이템 이터레이터의 결과 값으로 true, false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발행될지 안 될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넥스트에서도 한 번 더 그 조건을 검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인슈얼 아이템 이터레이터가 이 플래트닝 시퀀스에 굉장히 중요한 로직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슈얼 아이템 이터레이터를 보면은 먼저 while문부터 볼게요. 이 while문부터 보는 이유는 저 첫 번째 조건식을 넘어가는 이유는 아이템 이터레이터가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f문은 애초에 볼 필요가 없고 처음에 그 다음에 while문이 당연히 아이템 이터레이터가 널일 때 true니까 while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터레이터의 헤즈 넥스트가 false냐라는 조건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에 이터레이터가 발행할 게 없으면 나 자신도 돌 로직이 없기 때문에 false면은 그냥 리턴 false를 해서 다음 시퀀스에게 넘겨줄게 라고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1로 예를 들면은 1부터 100이니까 1 값이 1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엘리멘트의 이터레이터의 넥스트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야. 1이라는 변수 그 인트 값이 들어갈 거고 넥스트 아이템 이터레이터는 그 1이라는 값을 아까 트랜스포머 람다 함수 뭐였죠? 리스트로 감싸는 거였죠. 그래서 1이라는 엘리멘트가 있는 리스트로 될 거고 그 리스트를 다시 이터레이터나 람다 함수에 넣는다면 그 이터레이블에 이터레이터를 줄 거니까 당연히 그 리스트를 넘겨주겠죠. 이터레이터 넘겨주겠죠. 그렇게 해서 넥스트 아이템 이터레이터가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 조건문을 보시게 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이터레이터가 발행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 를 검사를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1이란 값이 있으니까 발행할 수 있어서 true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필드로 선언되어 있던 아이템 이터레이터 값이 방금 우리가 찾은 이터레이터 넥스트 아이템 이터레이터 값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발행할 엘리멘트가 있으니까 리턴 값이 true로 해서 끝내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뒤에 한번 발행이 난 뒤에 다시 헤즈 넥스트가 불려서 인슈얼 아이템 이터레이터는 메소드가 호출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리스트에는 1밖에 없었고 1이 끝났으니까 다음 값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즈 넥스트는 false가 될 거고 다시 아이템 이터레이터는 널이 되어서 다시 while문 안으로 들어가서 다음 값인 2라는 엘리멘트가 있는 리스트로 한 번 더 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제는 리스트에 엘리멘트가 하나밖에 없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돌겠지만 만약에 그 이터레이터에 두세 개 정도의 엘리멘트가 있는 이터레이터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기 아이템 이터레이터 헤즈 넥스트는 true니까 저 조건문에도 안 붙을 거고 그 아이템 이터레이터가 널로 초기화되지도 않았을 거니까 while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결국 이 아이템 이터레이터는 아직 발행할 값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return true로 해서 다음 아이템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인슈얼 아이템 이터레이터의 설명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본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다시 플래트닝 시퀀스의 이터레이터 부분을 보면은 헤즈 넥스트는 아까 봤듯이 인슈얼 아이템 이터레이터의 결과값이 되는 거고 넥스트일 때 이제 한 번 더 조건을 검사하죠. 인슈얼 아이템 이터레이터라는 펑션을 통해서 저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쓸 때 물론 모두 알고 있듯이 베스트 프랙타이스는 if로 헤즈 넥스트를 잡아서 true일 때만 넥스트 값을 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는 바로 넥스트를 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해서
값이 없으면 그때 노서치 엘리멘트 인섹션을 스로우를 해주려고 저 코드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는 아이템 이터레이터의 옵셔널을 강제 해제해서 넥스트 값을 발행을 시켜줘서 이 플래트닝 시퀀스의 이터레이터의 넥스트 값을 정해주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플래트닝 시퀀스는 구현이 되어 있고 거의 마지막 격인 필터 쪽을 볼게요. 필터도 마찬가지로 필터링 시퀀스라는 시퀀스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 필터링 시퀀스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지만 생성자 부분을 봤을 때 샌드맨이라는 하나의 인자가 있죠. 이 시퀀스, 이 필터링 시퀀스를 코틀린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우리가 필터도 있지만 나 필터라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프레디케이트가 true여야지만 필터가 한다라고 범용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자는 나 이 필터의 false인 친구들만, false인 엘리멘트들만 받고 싶은데?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더 둬서 이 프레디케이트의 결과값이 샌드웬과 맞을 때만 데이터를 넘겨주겠다라는 의도로 저 인자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도 저 샌드웬 부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터레이터 부분을 보면은 이 이터레이터 부분이 또 아까 플래트닝 시퀀스랑도 다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밍 시퀀스랑도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넥스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아이템인데요. 넥스트 스테이트의 주석을 보면은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퀀스나 뭐 RxJava에 있는 굉장히 유용한 주석인데요. 이 넥스트 스테이트의 값이 -1이면 이 값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거야. 즉 우리는 해즈넥스트를 한 번 더 돌아야 돼. 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0이면은 난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해즈넥스트에서 만약에 내 넥스트 스테이트 값이 0이면은 false를 리턴하고 다음 시퀀스에게 넘겨줘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1이라면은 나 아직 값 있어. 계속해서 진행할 거야. 라는 뜻으로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넥스트 아이템도 있는데 이 넥스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아이템을 어디서 우리가 선언을 해주고 데이터에 넣어주느냐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보이시는 컬크넥스트라는 메소드에서 해당 넥스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아이템의 값을 결정을 해줘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퀀스의 여러 시퀀스 클래스 중에 넥스트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넥스트 아이템, 컬크넥스트가 세트로 존재하는 시퀀스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 셋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넥스트 스테이트는 컬크넥스트 함수를 통해서 해당 이터레이터가 아까 말했던 그런 스테이트 값이 중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값을 갖고 있고요. 그 예제로는 제네레이트 시퀀스와 그 다음에 필터링 시퀀스, 그 다음에 테이크 와일 시퀀스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네레이트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드, 그러니까 이니셜 밸류를 받았잖아요. 그 이니셜 밸류가 알려져 있지 않다, 없다 라는 하나의 상태값이 더 있고 그때 이제 스로우를 내보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있고 그리고 넥스트 아이템은 방금 보셨듯이 우리는 컬크 넥스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넥스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터에 다음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때 아이템도 나의 넥스트 아이템이 어떤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피드 값으로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스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아이템 컬크 넥스트는 세트로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컬크 넥스트의 내부 함수를 보면은 이터레이터의 해즈 넥스트가, 그러니까 이터레이터가 발행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래 코드로 들어가서 프레디케이트, 이제 필터의 본분의 역할에 맞는 프레디케이트 람다 함수의 엘리멘트 값을 넣어서 샌드웬과 맞을 때 이제 넥스트 아이템의 실제 아까 필드로 선언되어 있던 그 변수에 내가 방금 찾은 이 아이템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에 아까 1이 컨티뉴였죠. 그러니까 아직 난 지속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터레이터의 해즈 넥스트가 false예요. 그러니까 발행된 아이템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넥스트 스테이트에 0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돈을, 그러니까 난 이터레이터 이제 끝이야. 내 이터레이터는 다음 값을 발행할 수 없어. 끝났어. 라고 스테이트 값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터 부분을 방금 들은 개념을 가지고 보면 해즈 넥스트가 불렸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가 -1일 때만 컬크 넥스트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까 -1이 언노운 스테이터스 값이었잖아요. 그때 컬크 넥스트를 돌아서 이 스테이트가 결국 뭐고 아이템이 뭔지에 대한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1일 때 컬크 넥스트라는 메소드가 도는 거고요.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아까 컨티뉴 1이 나왔을 때는 이제 해즈 넥스트가 true니까 넥스트란 값을 호출하게 해주고 근데 발행될 아이템이 없어. 그러면 0이 될 테니까 1과 맞지 않으니까 해즈 넥스트에 false가 불려서 다음 시퀀스에게 나는 이제 발행할 아이템이 없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이 해즈 넥스트였고 넥스트의 메소드를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조건의 그 넥스트 스테이트 -1은 아까 플래트닝 시퀀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체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넥스트라 함수를 콜했을 때는 돈일 때는 콜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1이나 혹은 1, 컨티뉴일 때만 저 넥스트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돈일 때 넥스트가 호출됐을 때는 스로우를 날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까 우리가 필드 값에 선언했던 넥스트 아이템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형식의 코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필터였고, 포이치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터미네이트 시퀀스 메소드인데요. 내부 구현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이 돌게 돼요. 그래서 이 디스는 시퀀스니까 시퀀스의 이터레이터의 오퍼레이터 메소드들을 호출하게 되고, 첫 번째 시퀀스인 1부터 100까지의 인트 값을 발행하는 이터레이터부터 맵, 그 다음에 플래튼, 필터, 시퀀스의 로직들을 거쳐 여기에 이제 엘리멘트로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멘트를 포이치가 받은 액션이라는 람다 함수에 대입해서 액션을 취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터미네이트 시퀀스가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것이다 였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퀀스를 정리하면은 시퀀스의 체이닝은 즉각적으로 로직이 수행되는 것이 아닌 터미네이트 메소드가 호출될 때 해당 메소드에 따른 결과값이 호출되는 레이지 이니셜라이즈 방식이다. 따라서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을 경우 리스트보다는 연산이 느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터미네이트 시퀀스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이제 포문이 돌고 Y문이 돌아서 해당 로직이 돌고 데이터가 보여지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많은 양의 사이즈 혹은 find, first 같이 굳이 모든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나의 체이닝된 메소드들의 그 람다 함수들이 적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리스트보다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시퀀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옵저버에블, 마지막으로 옵저버에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옵저버에블의 체이닝은 각 체인마다 알맞은 옵저버에블과 대항하는 옵저버나 혹은 디스포제이블을 꼭 하나씩 대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스포제이블을 만들어서 서브스크라이브 되었을 때 그 뒤에 아이템이 발행되면은 첫 번째 그 옵저버 소스에 포함 그 서브스크라이브된 옵저버부터 마지막 옵저버까지 옵저버의 로직이 수행되어 엘리멘트들이 반환이 되고 마지막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우리가 뭐 온넥스나 혹은 온에러를 했을 때 넣은 컨슈머 메소드들이 실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코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옵저버에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아까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의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내 바로 이전의 시퀀스의 이터레이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 시퀀스를 생성할 때 생성자로 받았었고, 근데 옵저버에블은 특이하게 마지막에 서브스크라이브 되었을 때 해당 옵저버를 계속 위로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소스 1부터 100까지의 인트를 발행할 수 있는 옵저버에블 스트림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터와 맵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여기서 만약에 서브스크라이브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바로 위에 있는 그 마지막 소스인 옵저버에블 맵에 서브스크라이브 액추얼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돼요. 이때는 이제 옵저버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구형 코드는 이제 나중에 다시 같이 볼 거예요. 그 구형 코드는 그 옵저버는 람다 옵저버라는 녀석입니다. 이 람다 옵저버라는 녀석을 옵저버 맵에 서브스크라이브 액추얼을 주게 되면은 이제 다시 옵저버에블 맵은 자신의 소스에 서브스크라이브를 다시 호출해줘요. 그러면 맵의 소스는 뭘까요? 당연히 필터겠죠? 필터에 옵저버를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옵저버는 람다 옵저버를 안에 내부 필드로 가지고 있는 맵 옵저버, 그러니까 옵저버 맵에 맵이라는 그 체이닝 메소드를 했을 때 필요한 로직이 담겨 있는 맵 옵저버를 넘겨주게 돼요. 그러면은 옵저버 필터의 서브스크라이브 액추얼에 저 맵 옵저버, 람다 옵저버가 액추얼로 있는 맵 옵저버를 담겨주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필터는 가장 맨 처음에 있는 1부터 100까지의 그 인트 값을 할 수 있는 소스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주게 되고, 이때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받았던 맵 옵저버가 액추얼로 있는 필터 옵저버를 그 나의 바로 앞에 있는 옵저버에블 소스의 서브스크라이브의 옵저버로 인자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맨 위에 있는 가장 처음 선언되었던 옵저버에블의 서브스크라이브 액추얼이 실행이 되게 될 거고요. 이때 그 맨 위에서만 유일하게 내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옵저버에 onSubscrib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줘요. 그러니까 맨 처음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onSubscrib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콜드스트림에만 한정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subscribe 된 뒤에 다시 이제 옵저버부터 그 맨 마지막으로 받았던 게 필터 옵저버잖아요. 그럼 필터 옵저버가 onSubscribe 됐어. 그러면 다시 필터 옵저버가 액추얼로 갖고 있는 맵 옵저버의 onSubscribe를 호출해주고, 다시 맵 옵저버가 액추얼로 갖고 있는 람다 옵저버를 호출을 시켜줘서 위에서부터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가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소스가 1부터 100까지 인트 값을 onNext, 그러니까 발행시켜준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터 옵저버에 onNext를 호출해주면은 필터 옵저버는 자기 프레디케이트 그 로직에 맞는 엘리멘트일 경우 다시 자신이 액추얼 필드 변수로 갖고 있는
맵 옵저버의 onNext를 호출시켜주고 마찬가지로 맵 옵저버도 람다 옵저버를 호출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 코드를 보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옵저버 앱 쪽을 볼 때 미리 알아둘 사항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브젝트 헬퍼라는 그 하나의 클래스와 RxJava 플러그인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오브젝트 헬퍼는 간단하게 해당 객체가 널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익셉션을 스로우해주는 역할을 헬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오브젝트에 관련된 헬퍼 코드가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통 require not null이라는 메소드만 호출됩니다. 그리고 RxJava 플러그인스 같은 경우에는 RxJava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스트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로직이 있을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로직이 모든 스트림에 관하여 이게 서브스크라이브 될 때 공통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로직이 있어. 다음 넥스트가 발행이 될 때, 넥스트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어떠한 스트림에서든 내가 공통적으로 우리 앱에서 수행시키고 싶은 로직이 있어 라고 할 때 이제 저 RxJava 플러그인스를 이용해서 함수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오브젝트 헬퍼와 RxJava 플러그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액티브 RxJava 2의 옵저버블 코드를 보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들은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쿨하게 스킵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볼 건데 RxJava 옵저버블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너무 길어요. 아까 시퀀스 같은 경우에도 길어서 거의 나눠서 봤잖아요. 근데 옵저버블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너무 엄청 더 길어서 ID로 직접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ID로 볼 건데 한 가지 또 유의해 두셔야 할 점은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볼 코드고요. 저는 저의 오늘 발표의 주제는 메소드 체이닝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림 내부의 구형 코드를 볼 때는 뭐 스레드 관리라던가 아니면 여러 스트림을 조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로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이건 이런 거다라고 하고 가볍게 넘어갈 예정이니까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나중에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옵저버의 프롬 이터레이블이 있고 맵이 있고 필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현 방식은 서브스크라이브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서브스크라이브에 컨슈머로 onNext라는 메소드를 넣었고요. 그 서브스크라이브에 이제 펑션 on error missing, empty action, empty consumer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데 그냥 디폴트 값을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 호출되는 메소드는 이 subscribe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subscribe 메소드 안에서 이제 오브젝트 헬퍼 방금 말씀드렸었죠. 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람다 옵저버, 아까 체이닝 할 때 설명드렸던 람다 옵저버를 만들어서 subscribe라는 메소드를 호출시켜요. 그 subscribe라는 메소드 안에서는 또 다시 논널 체크를 하고 그 옵저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방금 또 말씀드렸던 RxJava 플러그인스의 어셈블리를 해서 onSubscribe를 해서 나온 옵저버를 이제 subscribe actual이라는 메소드 안에 인자로 넣어주는데요. 이 subscribe actual이라는 메소드는 말씀드렸듯이 protected abstract 메소드예요. 그래서 실제 이걸 구현한 바로 내 이전에 체이닝된 메소드 소스에 실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고요. 그 소스는 우리는 마지막 그 위가 필터니까 필터에 observable 필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observable 필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subscribe actual이라는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메소드 안에서는 observer를 받고 그 다음에 observer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스에 subscribe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tual로 가지고 있는 필터 observer를 만들어서 인자로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맵도 마찬가지로 보이시듯이 소스에 subscribe에 맵 옵저버를 만드는데 다시 받았던 그 옵저버를 넣어서 넘겨주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프롬 이터레이블에 onSubscribe가 subscribe actual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제가 선언했던 게 프롬 이터레이블이라는 메소드였으니까 이터레이터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소스, 여기서 소스는 이터레이블이에요. 아까 1부터 100까지 만든 그 이터레이터 있잖아요. 그 이터레이블이고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선언한 뒤에 이 아래 여기 보이시는 로직은 그냥 이제 이 이터레이터가 발행할 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간단한 코드들이고요. 그게 끝난 뒤에 만약에 발행할 게 있다면은 이제 디스포즈에이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스는 꼭 옵저버나 혹은 디스포즈에이블과 1대1로 혹은 1대2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메소드가 이 옵저버에이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옵저버에이블 소스이기 때문에 옵저버가 아닌 디스포즈에이블을 선언을 해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스포즈에이블을 선언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옵저버, 즉 맵 옵저버에 onSubscribe를 호출시켜주고 다시 이제 맵 옵저버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nSubscribe가 다 호출됐다고 가정을 한 뒤에 그러면 이 프롬 이터레이블은 어떻게 1부터 100까지 인트 값을 발행하냐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디퓨전 모드가 뭐 false면은 D에 run이라는 메소드 호출시켰다라는 코드가 있잖아요. 디퓨전 모드는 보시면은 false로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코드가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ctual은
죄송합니다. 네, 이 코드가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런을 보게 되면은 런에서 이제 아까 받았던 그 이터레이터만큼 do while를 돌아서 계속 포문이 도는 거고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현재 내가 액츄얼로 갖고 있는 맵 옵저버에게 onNext를 호출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맵 옵저버 쪽을 보면은 맵 옵저버에 onNext가 호출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이 스트림이 이미 종료된 거면은 그냥 리턴을 시켜주는 형식의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 모드 이쪽도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스레드나 아니면 다른 스트림과 연관되어 있을 때 관련되어 있는 코드라서 넘어갈 거고, 이제 트라이 캐치 이쪽 부분 코드를 보면은 널 체크를 한번 한 뒤에 만약에 널이면은 fail 그냥 이 섹션 해서 디스포제이블을 시켜주고, 그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 옵저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터 옵저버에 onNext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 쪽을 보면은 필터의 onNext도 마찬가지로 소스 모드가 논일 때 디폴트가 논이어서 그 필터가 갖고 있는 그 테스트 함수에 걸맞게 true가 되면은 다음 액츄얼인 람다 마지막 최종 옵저버인 람다 옵저버에게 onNext로 내 엘리멘트 값을 넘겨주게 되고, 실제 람다 옵저버에 onNext가 호출됐을 때는 이 onNext라는 그 컨슈머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subscribe에서 한 자기 자신을 프린트해라라는 메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그 코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옵저버블을 정리를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옵저버블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리액티브라는 그 자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간단한 메소드 체이닝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리스트와 시퀀스와 차이점을 두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옵저버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옵저버블의 아주 기본적인 체이닝 있으시다면은 핫스트림이나 혹은 서브젝트 등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 내부 구현 코드를 이해해 보시는 걸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끝났고요. 네, 괜찮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